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규슈에 4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던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향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최고 2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한국인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엔 대가가 따를 거라고 경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과 나토의 군사정보 공유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규모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미 병원 진료와 수술 등 의료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가 파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했던 20대 한국인 남성이 최근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필로폰을 공급했던 중국인 조직도 붙잡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 3차 세계대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장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일본 북부에 400mm 안팎의 폭우를 쏟아부은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수도권에 최고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고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토빛물이 무서운 기세로 주변을 휩습니다. 주택과 다리는 순식간에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도심 도로에도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속출합니다. 역대급 장맛비로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일본 규슈 북부의 모습입니다. 400mm가 넘는 역대급 호우를 쏟아부은 장마 전선이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향합니다.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다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특히 남쪽 뜨거운 공기와 북쪽 찬 공기가 부딪히며 중부지방에 길고 강한 폭우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수도권에 최고 250mm,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로 다른 공기들이 충돌을 하면서 세력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 강한 강수가 집중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점. 다시 활성화된 장마는 이틀 정도 중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린 뒤 주말부터 남부지방으로 이동해 또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에도 내륙을 오르내리며 계속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중반에는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가세할 가능성도 있어 이번보다 더 강한 비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호우에 대비해 하수도와 배수구를 점검하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 축대 붕괴 등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제 오후 부산 지역 집중호우로 하천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력 185명과 장비 23대를 동원해 사상구 학장천을 중심으로 60대 실종자 A씨를 찾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3시 반쯤 학장천 산책로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수색대가 낙동강 일대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고 하천 복개 구간도 살피고 있는 가운데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비는 오늘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차량 35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12개 손해보험사에 지난달 27일부터 어제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수가 모두 353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 손해액은 32억 5,4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한국인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아니, 하세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6번째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친밀한 분위기로 시작된 공개 발언에선 양국 간 뜨거운 현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政府、民間双方が幅広い協力が進んで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하지만 비공개 회담의 의제는 단연 오염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자국민은 물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획대로 방류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며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통보할 것, 이렇게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의 모니터링 정보를 투명하게 신속 공표하겠다. 만일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즉각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이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오염수 괴담 자료집까지 배포했던 만큼 양국 간 물밑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이슈에 대해 늘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강조해왔는데 일부 비판 여론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꼭 30분을 마주 앉은 한일 정상은 하반기에도 셔틀 외교의 취지를 살려 격이 없는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논란을 다룬 정부의 유튜브 영상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일본 입장을 대변한다고 직격했고 여당은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겼습니다. 3종 수소 농도를 기준치 아래로 확 떨어뜨린 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당 영상이 유튜브 유료 광고로도 활용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더 커졌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홍보해주고 있다며 광고 취지와 비용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으로 서민들의 주거 예산 다 깎고 경제를 포기한 이 정권이 이렇게 유튜브에 오염수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방침을 두고도 왜 정부가 일본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광우병 사태와 사드 전자파 논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세는 정치 선동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총리 없는 총리 공간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며 야권 방위류연단의 일본 내 행보를 국내 정치용 보여주기식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오염수를 핑계 삼아 반일 감정을 표출하면서 시위를 일삼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퍼졌습니다. 국제적 망신이란 말 밖에는 어민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괴담 공포 주장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수산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질로 규정해버림으로써 우리 어민들은 물론 외식업계와 식품업계까지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우리 정치권의 설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소비가 위축된 수산업, 식품업에 피해가 없도록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외식업, 식품업 보호대책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염수 방류 대응 조직인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의 성일종 위원장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지만 괴담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이나 세제 지원책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방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방일 의원단과 일본 입헌 민주당 아베 도코모 의원은 도쿄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확산하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가 30년 지속된다고 하지만 원전 폐기가 늦춰지면 방류 기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정찰기의 공해상 정찰 비행을 비난해온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1000km가량을 비행했는데 군은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전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한 발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난달 15일 한미연합 화력 병멸 훈련에 반발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7일 만입니다. 이 미사일은 1000km쯤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는데 합동참모본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일본은 이 미사일이 1시간 14분 동안 비행하면서 역대 미사일 가운데 최장 비행 시간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 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인데 이번에도 같은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국면 전환을 위해 미국의 정상적인 정찰 비행을 빌미 삼아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말폭탄과 함께 ICBM 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군사 대응을 위협해왔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15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향했던 미사일이 이번에는 밖에 떨어지면서 북한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비행 거리와 방향을 조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가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27일 정전기념일 70주년을 전후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의 전략핵 잠수함 SSBN이 한국에 기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량난 속에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이 이를 빌미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지고 도발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대가가 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나토 회의에선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에게는 군사 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오는 18일 처음 열리는 한미 핵협의 그룹 NCG 회의에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일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등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도 주문했습니다. 이어 아시아 태평양 4개 파트너국 AP4 정상회동의 사회를 맡은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이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집단 안보 태세를 언급했습니다.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 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이 유럽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라며 한국과 나토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체결한 한 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을 통해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미 나토에 있는 전장정보 수립과 수집 활용 체계, 즉 바이시스에 참여해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구상인데 각 나라 자율로 공유하는 시스템인 만큼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보다는 우리 정보를 나토에 제공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 기금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한미일 합창의장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3자 간 의지 표출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김승겸 합창의장이 어제 하와이 캠프 스미스에서 마크 A 밀리 미국 합창의장, 요시히데 요시다 일본 통합망료장과 3자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종료 무렵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면서 3국 의장은 현장에서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위한 양자 3자 대응 방안을 실시간으로 논의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된 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있는 노선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시작과 종점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는데 최근 5년 사례를 살펴보니 이번처럼 종점을 포함해 사실상 노선 자체가 바뀐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고속도로의 시 종점이 달라진 사업 목록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추진된 10개 사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5건이나 바뀐 것만 보더라도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시 종점이 바뀌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예비 타당성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최근 5년간 추진된 사업들의 노선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인천 계양 강화고속도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시작점은 같았고 종점이 강화군 강화읍 갑곡리에서 선원면 신정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선 길이는 오히려 1.6km 줄었고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지만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노선이 조정된 부산 신안 김해고속도로와 세종 청주 고속도로 신설 사업 사례도 유사합니다. 부산 신안 김해고속도로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시작해 경남 김해시 활천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똑같았습니다. 다만 종점부를 남해 고속도로와 연결하면서 전체 길이가 0.7km 단축됐습니다. 이르면 연내 착공 예정인 세종 청주 고속도로도 마을을 둘러가기 위해 노선이 0.2km 늘어났을 뿐 전체적인 틀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평 서울 고속도로는 달랐습니다. 종점이 위치한 행정구역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고 노선 연장은 물론 전체의 절반 넘는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설치해야 할 교량은 11개, 터널은 3개 더 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아예 새로운 노선이라고 보고 별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그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예비 타당성 200~300페이지 보고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주라고 비교할 만한.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바뀐 종점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긴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전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혹에 답하라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중단된 건 민주당의 정치 선동 탓이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선 변경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마련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습니까?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를 열고 국정조사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종점이 정권 교체 직후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뀐 게 의혹의 본질인데 정부가 거짓말과 사업 백지화로 논점을 흐린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거짓말과 물타기로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로드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떳떳하시면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특검까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대표는 잘 나가던 사업에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해 찬물을 끼얹었다며 사과부터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노선 변경안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논의된 거라고 거듭 강조하며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걸 뭐 인수위 시절에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또 가짜뉴스로 선동한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요구 역시 정쟁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정조사는 조자령에 헌칼 쓰듯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선동으로 인해 애꿎은 양평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원희룡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대통령실로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19년 만에 대규모 총파업인데요. 일선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이 취소되는 등 이미 의료 차질이 시작됐습니다. 기종훈 기자입니다. 암 환자 집중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13일과 14일 수술 100여 건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원실 간호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신규 환자도 받지 않는 등 외래 진료도 축소된 데다 항암 치료 일정 역시 줄줄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파업하면 항암 주사가 더 문제예요. 매일매일 맞아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으면은 3, 4일이나 뜨니까 그 스케줄이 엄청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암 환자와 보호자들은 걱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치료가 양성자 치료 기계가 이제 서울 삼성병원이나 여기만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왔어요. 치료가 이제 1시가 급한데 늦어지면 이게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되죠. 저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기적으로 와야 되는데 계속 이게 파업이 길어진다면 굉장히 우려스럽죠.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간호협회와 다른 편에 섰던 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들은 파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에 심히 염려된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유지 업무가 잘 이행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유지 업무가 각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낮 1시에 서울 세종대로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한 뒤에 한강대로를 따라 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낮 1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마지막 날인 모레에는 오후 2시부터 을지로 2가와 대학로 등지에서 사전 집회에 이어 본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최근 중국에서 검거돼 우리 당국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필로폰을 공급했던 중국인 조직 총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빙자해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피해 학생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돈을 뜯어내려 한 신종 피싱 사기였습니다. 말단 아르바이트생부터 필로폰 제조책, 피싱 1단까지 치밀하게 짜인 조직 위에서 범행을 이끈 건 20대 한국인 이모 씨입니다. 중국에 머물며 범행 계획을 세운 뒤 중학교 동창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하고 중국에서 거는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개기 업자까지 구하며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보고 소재를 추적해왔는데 이 씨가 지난 5월 말 중국 공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윤익은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에 친서를 보내는 등 그동안 긴밀히 협조해왔다며 이 씨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쓰인 필로폰을 팔았던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필로폰 2.5kg을 들여와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중국인 마약 조직을 잡고 보니 마약 음료 사건에도 이들의 필로폰이 쓰였던 겁니다. 저희가 검거 구속한 국내 총책 A씨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서 이용된 필로폰을 던지기 방법으로 제공한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외에 아직 중국에 머무는 이른바 윗선들도 계속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마약 음료 제조책 길모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정률 70%에 가까운 건물을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외에도 부실 시공 의혹을 사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상당 부분 빼먹은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해석적으로는 모든 기둥에 다 전담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여기에 경기도 이천에서도 중견건설사가 시공하는 880가구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철근 누락 부실 공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졌는데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쳤다며 작업자가 직접 폭로한 겁니다. 시공사와 이천시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한 아파트에서는 색이 변한 철근 다발이 외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업계에선 대기업 건설사가 이 정도이면 중소기업 현장에선 부실 공사가 수두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러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값과 인건비 폭등에다 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있었기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자재 현재 부족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자재 수급 부분이 좀 문제가 됐지만 이런 어떤 준공이라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철근 누락이라든지 또는 어떤 품질이 나오지 않는 이런 어떤 네메콘을 아마 쓸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실한 설계와 감리, 시공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는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지를 사진 촬영만 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전부 해놓고 있고, 전문가들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지 대책과 신뢰 회복 방안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표현대로 제대로 설계하고 설계 도면에 충실하게 시공하고 시공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장기적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이런 움직임에 러시아는 제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막말 수준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나토 회의로 만난 주요 7개국 정상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합니다. 러시아 재침략을 대비해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적, 경제적 지원까지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자간 국제협의체를 만들어 안전보장 의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help Ukraine build a strong, capable defense across land, air, and sea, from which we'll be a force of stability in the region and deter against any and all threats. 앞서 나토 가입에 대한 일정표를 확답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도 안보 보장 방안이 마련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방 세계의 신속한 추가 무기 지원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는 여유 있는 태도로 나토 사무총장을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How quickly do you expect NATO nations to be able to provide the F-16s that President Zelensky has been requesting? About F-16, it's also to me. You addressed me a question, or to you? F-16. No. Answer, please. 반대 진영의 결속을 바라보는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확전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서방이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Это не альянс, который создавался, задумывался и конструировался с тем, чтобы обеспечива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Это альянс наступательный. Это альянс, который несет нестабильность, который несет агрессию. 지난해 전쟁을 일으킨 뒤 전투기로 위협 비행을 해온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 노르웨이 군용기와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비판하고 한일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늘 북한은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北朝鮮による ICBM 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強く非難いたします。日米韓が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す。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외 막바지 설득에 나섭니다. 한국의 야당과 중국의 반발, 태평양 도서국 사이의 이견, 그리고 자국 어민의 반대 속에 나토 정상회담 뒤 구체적인 방류 시기가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막판 여론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 기간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오염수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현 어민단체를 또다시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はいかなる処分も行わないという方針は遵守していきます。 하지만 어민단체는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容認する立ち位置には立てないということはお話ししました。 주요 이해 당사국인 남태평양 섬나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쿡 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는 IAEA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태평양 섬나라들의 견해가 갈리는 만큼 IAEA와 일본이 계속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야당은 도쿄에서 사흘째 가두 시위를 이어갔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가 대안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20년, 30년간 방류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야당 의원들과 손잡고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한 결심을 굳힐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홍콩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즉시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최친원 홍콩 환경부 장관은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지바 등 5개 현의 농산물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오염수 방류가 되면 즉시 금지 지역을 10개 현으로 넓히겠다는 내용입니다. 我哋會即時禁止源自東京、福島、千葉、栃木、茨城、群馬、宮城、新潟、長野、埼玉等10個都縣嘅水產品進口。 여기에는 화로와 냉동, 건조, 염장, 가공 또는 비가공 김 등 모든 수산물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친원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존리 홍콩 행정장관의 경고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我哋覺得呢個咧係我哋香港特區政府嘅責任，所以咧我哋咧就會係咧基於一個預先防範嘅原則，特區政府就係目前計劃咧，一旦啊日方啟動排放廢水咧，我哋會即時禁止。 홍콩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중국 정부가 앞서 오염수 방류 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일본 10개 현의 식품 수입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홍콩 정부의 입장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하지 말 것을 거듭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농수산물 수출의 제1, 제2의 시장으로 일본은 지난해 7천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8년여 만에 일제히 오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 오르고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50원 오르는데요. 운영기관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서민 입장에선 고물가 시대 교통비마저 죄다 오르며 한숨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0월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릅니다. 쟁점이 됐던 요금 인상폭은 일단 150원. 현재 교통카드 기준 1250원이 1400원이 됩니다.
원래는 300원 올리는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먼저 150원을 올리고 내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예고대로 300원 올라 다음 달인 8월 12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이 됩니다. 마을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 오릅니다. 급증하는 대중교통 적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통공사는 1조 2천억 적자죠. 또 버스업계도 한 8,500억 정도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금 올리고 싶은 서울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했고요. 시는 요금 인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의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가 지하철은 3천억여 원, 버스는 2천억여 원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 적자 해소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교통요금이 크게 오르자 한숨부터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더 오르게 되면 지금도 교통비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정해놓은 생활비보다는 조금 많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한 번에 확 올라와 버리니까 몇백 원이어도 이제 한 달 단위로 들어가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알바 같은 거 하면 많이 못 버는데 많이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도권 통합 환승과 지하철 거리 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되며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이후 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원유값 인상을 앞두고 우유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라면값 인하 때처럼 정부의 압박이 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6일 제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고 하루가 지나자 농심을 시작으로 라면 업체 등은 줄줄이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제분업체들이 정부의 말을 듣고 밀가루 공급 가격을 5% 내리기로 하자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라면과 식품업계가 화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는 가격 결정과 직결된 원유값 인상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원유값은 지난해 생산비를 고려해 리터당 최소 69원에서 104원 사이에서 오를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오를 대로 오른 사료값이 반영돼 원유값 인상폭이 정해진 겁니다. 작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사료 가격이 올라갔던 그 생산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난해 원유값이 49원 올랐을 때 우유업체들은 2, 3주 뒤에 흰우유 가격을 4.7%에서 8.6%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농식품부는 유업체와 낙농업계를 잇따라 만나며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비자 심리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나친 가격 인상은 자제해달라 약간 그런 식으로 저도 전달 받았거든요. 하지만 우유업계와 낙농가는 비용 상승과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어 가격 인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오는 19일 원유값 협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우유값 인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4차례 연속 동결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데다 새마을 금고발 금융불안 우려와 수출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이 한 번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 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지난달보다는 0.2%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은 지난달 4%에서 1%포인트 둔화한 것은 물론 지난 2021년 8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1%보다도 약간 하회한 결과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잇따라 엽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전 국토부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항공기 비상문 사고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협의하는데요. 또 오후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의 회의에서 고위험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의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야권 단독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야권이 지목한 전문가와 유족 측 변호사만 참여한 채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지난 10일 개회한 가운데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회기 종료일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합니다. 7월 임시국회 종료일과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와 청문회, 그리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상정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여야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오늘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13번째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11,140원을, 경영계는 9,740원을 각각 제시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여기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의 제시와 표결 절차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프랑스 명문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선수가 동료들과 함께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정우영은 프라이부르크를 떠나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습니다. 축구 해외파 소식 허재원 기자입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마침내 첫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강인은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이며 구슬땀을 쏟았습니다. 스페인어에 능통한 이강인은 스페인 출신의 아센시오, 베르나트와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고 슈퍼스타 네이마르와도 어울리는 등 세 팀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훈련에 앞서 실내에서 간단한 체력 테스트도 했는데 이강인은 내내 밝은 표정으로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했습니다. 이강인은 구단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며 팀에 도움이 되겠다고 첫 훈련 소감을 밝혔습니다. 새 시즌 준비에 돌입한 이강인과 파리 생제르맹은 이달 말 일본에서 친선 경기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달 3일 부산에서 우리나라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정우영은 독일 프로축구 프라이부르크에서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구단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정우영과 2026년 6월까지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적료는 300만 유로, 약 42억 원이고 바이에른 뮌헨 2군에서 정우영을 지도했던 헤네스 감독이 정우영의 영입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우영은 지난 시즌 프라이부르크에서 선발 출전이 4경기에 그칠 정도로 기회를 잡지 못해 이적할 팀을 찾아왔습니다. YTN 허저원입니다. 프로축구 FC 서울이 역대급 골 폭풍 속에 시즌 10승 고지를 밟으며 3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FC 서울은 수원 FC와의 홈경기에서 나상호와 김신진이 멀티골을 터뜨리는 등 구단 창단 이후 한 경기 최다 득점인 7골을 몰아넣으며 7대2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인천은 5년 만에 선두 울산을 누르고 승점 3점을 보탰습니다. 인천의 에르난데스는 1대1로 맞선 후반 49분 역전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귀중한 1승을 안겼습니다. 대전과 전북의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씩 주고받은 끝에 2대2 무승부로 끝났고 포항과 수원의 경기도 1대1로 비겼습니다. 프로야구 3위 두산이 2위 SSG를 꺾고 파죽의 9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은 0대1로 끌려가던 7회 박준영이 역전 2타점 2루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은 뒤
8회와 9회에도 한 점씩을 더 뽑아서 SSG에 4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두산의 9연승으로 두 팀의 격차는 이제 4경기로 좁혀졌습니다. KT는 강백호가 키움 수비진에 KBO 리그 시즌 첫 3중살의 희생양이 되며 끌려갔지만 5회와 6회 잇따라 귀중한 희생플라이로 점수를 뽑아서 4대3으로 역전승했습니다. 선발 문동주가 7과 3분의 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하완하는 선두 LG를 누르고 2연승을 달렸고 기아는 삼성을 누르고 6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호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강한 비를 뿌리겠는데요. 특히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8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 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 북부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다른 지역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최근 많은 비로 추가 피해 가능성이 무척 큰데요. 상습, 침수구역은 미리 정비해 주시고요. 산사태와 축대 붕괴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